네, 현재 시간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참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예, 그렇죠. 어제는 정말 좀 실망스러운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핑계를 막 찾다 진짜 금투세 시행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 바빴죠. 예, 그러나 그 시장을 우리 SBS 비즈가 머니쇼가 살립니다. 왜냐? 수요일 날 출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만 잘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화요일이 안 좋고 수요일은 좋아요. 특히 미국장이 화요일 밤에 거의 늘 날아가죠. 이렇게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보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지금 뭐 18,000, 5,500 다 넘어섰잖아요. 네, 아까 우리 바로 시작 전에 굿모닝 마켓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 도지연 아나운서가 그러더만요. 테슬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오늘 저녁 내가 먹을 반찬 걱정이 더 시급하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뭐라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빠졌더라면 오늘 유 본부장님 조금 출연하시기가 막 그렇게 내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유동훈 효과 대단합니다. 예, 장을 위해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링거 그래요. 투혼 중이세요. 네. 예. 링거 투혼이요. 아, 링거투. 예. 그러시구나. 예. 어제 어떻게 보세요? 어제라기보다도 좌우지간 미국의 이제 트럼프 바이든 간의 1차 토론 이후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가 시장에 작용한 것 같고 맞죠. 어제는 또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또 연준 쪽으로 시장이 또 시선을 돌린 것 같고 또 지표도 몇 가지 있었고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지난주 말이 상반기 마무리의 날이었죠. 네, 그랬죠. 그날 보시면은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장 후반에 상당히 그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하반기는 뭐 상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셨었던 것 같고요. 저도 약간의 그런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의 발언이 미 연준을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뭐 그런 발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올라가고 있는 쪽은 정치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또 금리의 방향성과 큰 상관이 없는 업종 위주로서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매그니피센트 7이고 또 그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은 쉬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까지의 어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저렇게 나와 있죠. 연초 대비해서 상반기 말까지 보시면은 다우존스 뭐 거의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일시적으로는 4만 포인트도 갔다가 그죠?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18,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또 S&P 500은 4,500포인트, 5,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상승률 보시면 14%, 18%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와 있지만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어떤지 보시면 상반기까지 겨우 0.77%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빠졌습니다. 어제는 거의 못 올랐고 그 전날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소형주가 못 오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의 떨어짐 속도는 물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그거는 단기 금리고요. 장기 금리는 지금 현재의 GDP 성장률이나 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더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4% 밑으로 떨어질 건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여전히 이 대형주 위주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모습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PC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네.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미국의 PC 인플레이션이 금요일 날 2.6% 나왔어요. 3년 만에 가장 낮은 예. 수치라면서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듯했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떨어진다는 얘기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3월쯤 되면 1.8이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하는 금리 수준으로. 목표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 또 PC뿐만이 아니라 근원도 똑같아요. 네. 2.6% 좀 떨어졌고 앞으로 내년 3월 되면 2%까지 떨어진다. 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왜 기준금리가 5.5야? 떨어져야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2%까지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요. 예,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10년물, 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튀었어요. 그리고 그저께죠. 거의 4.5까지 갔다가 예, 맞아요. 지금 살짝 떨어져서 4.43입니다. 파웰의 발언이 디스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2.5% 정도로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예.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이면 예. 실질 금리가 사실 실질 금리가 전체 금리 자체가 4%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2% 더하기 2.5 하면 4.5. 4.5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주식을 버리고 또 하반기 들어서니까 채권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었어요. 상반기도 똑같이 잤지만 연초 시작했었을 때 주식 버리고 채권 사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 많이 떨어질 거니까. 이런 논리를 자꾸 펴왔잖아요.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 기준금리가 1.5%? 뭐 1.25%는 최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연말까지 겨우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내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이런 흐름을 놓고 보고 있으면 많이 늘리는 건 적절한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파웰 의장의 발언에 불구하고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미 연준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 채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중금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 미국의 이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는 네. 정말 위험하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잘 가는 업종, 네네.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 이런 쪽에 초점을 하반기에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렇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는 업종은 상반기 상승 주도했던 그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어쩔 수 없이일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8대2 전략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80% 주식이고 20%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채권 포트폴리오 보통 평균적으로 6대 4인데 네. 40%를 투자를 하는 건데 20%만 투자한다는 건 절반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트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80%의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하냐면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차트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채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져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적정 지수에 있어서는 계산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 채권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가정만 넣으면은 주식 비중을 80% 들고 가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지금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국은 월등하게 높고 또 벌어들이는 돈을 다 이 소액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환원을 97%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가정,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 이런 위주로 투자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신트라 포럼에서
파월 의장, 뭐 굴스비 총재 이런 분들의 발언이 시장에 이제 도움을 줬다고는 하는데 제가 봐서 특별하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예전과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 네.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 급등하고 시장도 좀 증시도 흔들리고 하는 여기에 한 2, 3일 시달리다가 그 뭐 별 차이 없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게 예측 가능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예. 미 연준의 팔을 비틀어서 금리를 많이 내려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결과는 예.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예. 금리는 치솟았어요. 그렇죠. 예.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못 믿겠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미 연준의 압력을 넣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거는 그거 아닐까요? 뭐 일반적인 채권 시장의 시황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미국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죠. 네, 채권 더 찍어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고 채권도 찍고 하면 금리는 잘 안 내려가는데 엄청난 부양책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큰 후유증이 나올까요? 그래서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재정을 많이 쓰면 자꾸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든 간에 네. 장기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빼놓고 예. 우리가 어디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어디가 그래도 트럼프가 이 업종은 엄청나게 부양을 해야지만 미국이 1등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면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의 국민들은 전체 자산의 7, 80%가 주식이란 말이죠. 이게 폭락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할 거고 그리고 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뭐냐? 딱 내보면은 간단하게 IT와 바이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종.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들어서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인프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업종들과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잘 소리 안 나가요. 미국에 있는 인프라 업종과 뭐 이 원자재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부양책을 써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숫자로 가지고는 아직 당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과감한 어떤 도박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식 네. 그리고 채권 금리는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부양 정책. 그게 바로 IT 산업과 바이오가 아닌가. 말씀하신 김에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그 와중에 달러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뭐 선거 이후까지. 네, 달러의 움직임 자체도 네. 우리나라와 원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원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달러. 왜 그러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기준 금리를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천천히 떨어뜨려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더 낮아요. 4.5%이고요. 예. 여기에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 보고 국방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거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또 미국에 와서 빨리 지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을 갈 것을 기대하시고 미국 주식을 투자를 안 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겠다 뭐 이런 멘탈. 이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계 투자에 있어서도 환율이 절상이 됐을 때 수요 업종을 투자하는 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내수주, 소비주 이런 걸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별로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수출주. 그러니까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어떠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수출주 위주의 투자가 이 달러 환율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달러 지수 자체는 지금 한 105 정도 수준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100대 초반, 그러니까 100 정도까지는 앞으로 2년, 내년 연말까지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왜냐하면 어쨌든 미 연준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강세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네. 이 와중에 뭐 이렇게 금리도 10년물 4.5%라고 하는 크리티컬 레벨에서 일단은 멈춰줬고, 뭐 조금이긴 하지만 밀렸고, 달러도 살짝 약세를 보였고, 이제 증시는 이게 다 올라갔고 한 와중에 특히 나스닥이 더더구나 더 아웃퍼폼 했는데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혼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거는 비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얘만 왜 못 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죠. 봤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지금 주가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네. 빅7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예. 어쨌든 상반기까지 엔비디아가 오른 폭이 150%였어요. 많이 오르기는 상반기? 했죠. 예. 6개월 동안. 그 지난해도 사실 꾸준히 올랐고.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냐? 아니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오르면 좀 쉬어줘야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폭락한다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16% 빠졌다가 예. 그리고 좀 올라왔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보시면은 지난 며칠 동안 급등을 했던 게 테슬라죠. 네네. 테슬라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는 마이너스 20%였어요.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살짝 안 돼요. 왜냐하면 PER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회사의 앞으로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테슬라는 점점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의 비중을 저희가 정말 많이 줄였을 때는 5%까지 줄였지만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로 다시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 그런 멘탈을 갖고 가냐면요. 테슬라를 저희는 언제든지 볼 때 그냥 전기차 종목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AI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AI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게 뭐죠? 처음에는 AI 인프라를 깝니다. 그리고 그 AI 인프라를 통해서 기기를 가동을 해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게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프라를 깔고 여기에 지금 이 전기차가 기기의 어떤 그 이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차량 인도량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46만 대, 뭐 40만 대, 44만 대, 40만 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팔리는 만큼 그만큼 데이터 수립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부분과 로봇 택시 등등 그리고 또 이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는 보험 산업까지 그런 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 테슬라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이겁니다. 이익 증가율이 좋냐 안 좋냐. 근데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 전체로 보더라도 내년에 빅7의 이익 증가율이 거의 한 25%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가 S&P 500이 이 빅7을 포함해서 이익 증가율이 14%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전히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M7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얘기하는 반독점 때문에. 네네. 근데 독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주가가 못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가 플러스 3, 뭐 다른 세계 업종 종목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ETF가 뭐 빅7, 뭐 빅10, 빅15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독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점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진을 정부가 때릴 수가 없어요. 마진을 없애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럴 경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하반기도 빅7이다. 심지어는 내년도 빅7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천천히 다른 종목들과 업종들이 수익률이 올라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백본이라고 하죠. 기본은 빅7 플러스 나스닥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이 AI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개를 뭐 비슷하게 봅니다. 매력도가. 그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경기가 좀 냉각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나온 제조 PMI 같은 경우도 지금 위축 국면이잖아요. 어때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경기 자체는. 네,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나오고 있는 예. GDP 나우 숫자를 보시면은요, 2.7%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곱하기 4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을 하면 네.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3.1%로 바뀝니다. 아,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현재의 GDP 성장률은 지금 기본적으로 3%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4분기 연속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목격하고 있는 PMI 지표라든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난 1년 동안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을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GDP 성장률 안에서 이 고용 시장이나 어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부분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고용 시장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그걸로 가지고 GDP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거는 겨우 1%대 중반입니다. 근데 3%가 나온다. 네. 이거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AI 때문이에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질 GDP 성장률이 최소 1%포인트, 높게는 2%포인트 정도 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냥 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결정을 하고 또 미국의 어떤 장기 국채 금리를 결정을 하시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항상 1%포인트 정도 더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 이유는 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그런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이렇게 딱 중간으로 그어보시면 너무 높죠. 56%가 평균인데 지금 벌써 62%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뭔가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차트를 2009년 바닥 대비해서 차트를 쭉 그어보시면 위로 상향하는 차트예요. 밴드가 상향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상승 주기에는 고점이 66%가 아니고요, 68%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8대2 전략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제는 채권에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높은 금리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나왔고, 이제는 그냥 채권 금리는 옆으로 기거나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금리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형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 훨씬 높아요.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 높습니다. 왜? 모든 벌어들이는 돈을 다 돌려주니까. 그래서 PER이 25배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벌어들이는 돈에 겨우 20%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8배라 하더라도 비싸 보이는 거죠. 그죠?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예.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런 케이스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높게 가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오늘 유 본부장님 설명을 듣던 중에 두 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 지금 하더라도 미국 주식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은 보니 이른바 여든 야든 집권 세력이든 아니면 그쪽 반대쪽이든 간에 증시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에요. 빠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만큼 신경을 쓰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과연 이 주식시장이라 자본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 내지는 의지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이른바 테슬라 생태계를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발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험까지도 하시는 그 말씀에서 또 언뜻 든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설마 테슬라가 테슬라 보험이라고 테슬라 인슈어런스라고 또 물적 분할 비스무리하게 해서 뭐 상장이 하겠습니까? 안 쪼개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짤 없이 쪼개서 올리겠죠 또. 그러니 안 빠지네요. 미국 주가가 비싸 보여도 안 빠지네요. 그게 미국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 유럽을 한번 보시면은 네. 유럽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하네요. 프랑스. 어제도 많이 갑자기 밀리다가 미국장 좋으니까 막판에 조금 아래 꼬리 달리래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극우 하면서 폭락했다가 네. 또 다시 좀 약간 바뀌었다 하니까 네. 또 폭등했다가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 투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유럽에 지금 자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네. 주식의 시장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유럽에서 돈 빠져나가고 있다.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뭐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살짝 한 번, 두 번, 예. 세 번? 예. 없어요. 저 빠져나간 자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미국으로 가는 다 거예요. 미국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을 때 해피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해피한 사람이 누가 그러니까 있냐. 행복한 사람이 국민들인데 돈을 갖고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이 더 중요하죠. 그죠? 부동산 지금 자금이 어디에 가 있죠? 부동산에 7, 80%가 있다. 예. 주식 시장에 갖고 있는 거는 네. 금융 상품에 가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예. 그런 환경 아래에서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뭐 이 증여세 때문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물적 분할 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주주 가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 당연히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막 뻗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가 이제 2,780선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2,793포인트, 0.4%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어제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오늘 좀 낙폭을 만회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호가에서는 0.9%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지수는 837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232,000원. LG에너지솔루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807,000원. 현대차 0.3%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23,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84,600원. KB금융이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84,100원. 포스코홀딩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3%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호가 분위기는 또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어제장에서도 호가하고는 또 장중 흐름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1,600원, 알테오젠 1% 상승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급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HLB와 관련해서는 미국 FDA 미팅에서 추가 보완 사항 없다, 허가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주가의 호재로 좀 인식이 되면서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는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리노공업도 0.8%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작 오늘 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6,800원, 셀트리온자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글쎄 사실 어제장도 사실 호가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좀 장중의 변동성이 컸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은 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 반등 시도가 그러게요. 몇 차례 있다가 이렇게 좌절됐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저렇게까지 갔으면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러게요.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는 게 그거 합니다만 저는 아까 유동훈 본부장님의 향후 어떤 시장이 테슬라만 이렇게 포드나 GM, 뭐 도요타와 다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네. 단순히 수익 측면, 이익 측면에서 따지는 그 주가는 확실히 비싸긴 비싸다고 보는 게 뭐 분기에 40몇만 대, 50만 대를 판다 해봐야 200만 대의 연간. 진짜 저 빅 자동차 오토메이커들에 비하면은 그리고 문제는 작년보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줄었다는 거고 그것도 그렇게 인도량이 늘었던 게 그나마 좀 판가를 낮췄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고 한데도 이렇게 올라갔으니 근데 그래서 테슬라 주가만 올랐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오르느냐 하는 부분은 연결고리는 약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분학상 그럴 수는 있다는 건데 얼마나 이제 힘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저 많은 매물대를 갖다가 소화해내야 되는 2차 전지의 그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부분은 이거죠. 테슬라가 어쨌든 40만 대 이상을 팔고 있다. 그리고 네.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기별로 40만 대 이상을 판다. 그러면 이게 다 쌓이는 부분인데 네.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BYD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BYD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가 낮추고 그러면서 뭐 부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동차 단에서의 영업 마진율이 네. 높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 기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을 좀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확연하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솔린 차량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흔히 얘기하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기차를 투자를 하시던 간에 또 어떠한 전기차 부품 회사를 투자를 하시던 간에 그 AI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화를 할 수 있는 회사와의 관계가 좋은 회사를 투자하시면 돼요. 네. 네. 예. 그게 테슬라이고요.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현대차, 기아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떻게 잘 될지에 대해서 자꾸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테슬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로봇 산업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다행스럽게 현대차 그룹이 로봇에 뭐 뛰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래도 압도적인 1위는 테슬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왜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BYD를 자꾸 팔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BYD가 성공할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봤었을 때는 전기차만 놓고 보면 BYD만 사야죠. BYD가 제일 성장 속도가 높고 매력도가 높으니까. 네네. 근데 왜 자꾸 팔고 있느냐? 한 4배 올라서 팔았다. 뭐 그건 좋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 AI 기반을 쌓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싸움은요. 1년 늦으면은 거의 못 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쫓아갈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부품 회사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네네. 참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7월 달, 8월 달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증시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참 재밌는 숫자들인데 네. 월별 지수에서 주간 지수를 보면은 항상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첫 그 두 주 역대 그리고 그 다음 두 주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이에요. 그러면 특히 7월 기대감을 안고 저희 한번 국내 증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코스닥 쪽으로는 투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2%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18,000선을 넘어섰고요. S&P 500도 5,5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또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합니다. 2,798포인트, 코스닥 0.3% 올라가네요. 83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상승합니다. 82,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2%, 0.4% 하락하네요. 23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3.9% 강세입니다. 35만 7천원이고요. 현대차가 1.2% 상승합니다. 27만 6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 하락하면서 80만 7천원에 거래됩니다.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지금 12만 4,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갑니다. 6만 4,400원. 셀트리온도 0.4% 오름세죠. 18만 5,300원. KB금융도 상승합니다. 8만 4,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1.6% 올라가면서 37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면서 어제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2.5% 상승합니다. 18만 7,300원이고 알테오젠 강보합권이죠. 에코프로가 2% 올라갑니다. 9만 1,800원. 지금 HLB는 18% 급등합니다. 호가에서도 이미 좀 급등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는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1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FDA 미팅에서 추가 보완 사항이 없다는 소식, 또 허가 잔여 절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 결국에는 이제 FDA 공장 실사 보완위원 미팅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주가에 또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21% 급등합니다. 7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SP 리노공업 주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0.8% 하락합니다. 22만 1,500원. HPSP도 약세죠. 3만 8,000원.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도 2.5% 떨어집니다. 16만 2,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중이고 클래시스가 0.3% 올라가네요. 5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간밤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까지 일제히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NF도 9% 강세입니다. 14만 9,300원. 포스코 퓨처엠도 2.8% 상승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또 긴 조정이 있었던 만큼 또 빠르게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치과 쪽 종목이에요. 하스가 오늘 75% 급등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 하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지금 28,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75%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자동차 쪽 흐름도 앞서 보셨죠?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주 쪽 흐름 좋아요. HL 만도가 3.5% 상승합니다. 44,900원. 현대 위아도 1.6%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3% 강세, 현대 모비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S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인데 서진 시스템이 8.9% 강세입니다. 31,650원. 아모그린텍도 5.7% 상승 중이고요. 지금 삼성 SDI도 2% 이상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 효성중공업, SK이터닉스까지도 2%에서 3% 강세고요. 이렌텍도 4%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도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드위즈, 신성 ST 지금 3%에서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ESS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91억 원, 9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19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1억 원, 33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90전 하락한 1,38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글쎄 어제 코스닥이 좀 2% 넘게 떨어졌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반등폭은 약간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인정 못하겠답니다. 안 사네요. 네. 그럼 이 친구들도 샀다 팔았다 하는 선수라서 그렇게 싫은가? 한국 시장 오르는 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나 봐요. 예. HLB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종목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 2%에서 나온 용어이기도 하고 뭐 시장에서는 많이 씁니다만 끼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좀 뭐랄까요? 그동안에 좀 쌓였던 명예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진짜 고생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기를. 이것도 결과가 나중에 가서 안 좋았더라, 뭐 결국 뭐 그냥 플레이에 불과했더라라고 한다면 또 아쉽겠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요. 예. 아까 우리 유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7월달 7월 썸머랠리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셨어요. 예. 네, 뭐 썸머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 가능성에 있어서 좀 짚어보자라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7월 달은 과거 역사상으로는 좋은 달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달이 어디죠? 오른쪽 보시면 11월 달. 7월, 11월 그리고 4월 뭐 이 정도가 이제 좋은 달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냥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썸머랠리 부분을 놓고 보지 말고 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미국이 언제 그러면 끝나고 큰 하락장이 올 건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게 마켓 브레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가 오르다가 나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고점이 돼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형 기술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주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때는 그 다음 해의 수익률이 75%의 확률로서 중간값 16.3%나 상승한다. 그럼 또 내년에 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저희가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얘기이고 사실 질문은 어쨌든 서머랠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자면 다행스럽게도 서머랠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셀 것 같아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과거 역사상 지난 거의 뭐 1950년대부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뭐 7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연 상반기에 10% 이상 오른 적이 24번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6개월이 어떻게 됐냐면 82.6%로서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평균값은 7.7% 상승했고요. 중간값은 9.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있으면 근데 3개월만 보시면 그러니까 7, 8, 9월만 보면은 그 폭이 겨우 1.5% 그리고 확률은 65.2%예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서머 랠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진다. 근데 올해가 또 대선이잖아요. 예. 대선은 보통 보시면 대선의 해는 6, 7, 8월이 좋고요. 9월, 10월이 안 좋고 11월, 12월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는 저의 생각으로는 금리가 4%대로 하향 안정만 돼준다면 최소 7%는 더 오른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수준의 연말을 가지고 올 거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5,800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게 이 테이블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 그러니까 4.4%, 4.5%라면 이번에 5,500 뚫었잖아요. 네. 연말까지 별로 더 못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는 폭은 한정적일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연말까지 4%대로 떨어져 준다. 10년 예, 국채 금리가. 그러면 5,854가 나오니까 더 좋고요. 예, 그래서 7% 정도는 연말까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썸머 랠리가 있던 안 있던 지금은 팔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투자를 늘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드리려면 2025년을 보시면 더 좋은 숫자가 나오죠. 2025년 말까지는 4%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6,800을 넘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25%, 26%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썸머 랠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같이 많이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보는 그 유튜브 중에 이제 런던 고라니가 한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머 랠리냐 푹 꺼지면 또 서머 밸리냐 서머 랠리도 밸리도 아닌 서머 젤리냐 끈적끈적하게 옆으로 그냥 뭐 그랬는데 재밌는 표현이죠. 랠리, 밸리, 젤리. 지금 갑자기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시장 분석가입니다. 뭐 회사는 테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기술주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의 폭은 악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거품이 있는데 기술주 쪽에 그렇다고 여기 현재 이 시장 추세에 반대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기술주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상승하고 있고 이 거품은 개인이 아닌 알고리즘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 이런 식이고 사람들은 스토리를 쫓으며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모멘텀에 매수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데 요즘 시장 조건이 알고리즘은 강세일 때 매수하고 약세일 때 매도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알고리즘은 52주 최고가를 매수하고 52주 최저가를 매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일면을 갖다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일리 있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기 논리에 허점이 있나요? 일리는 있지만 저는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2022년이에요. 2022년 예, 보시면은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때는 보통 첫 해가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걱정을 할 때는 10%만 빠져요. 정말 많이 빠져봐야 20% 빠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 넘게 빠졌죠. 2022년.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당연히 알고리즘에 의한 하락폭이 원래는 한 15%면 충분한데 26%까지 뭐 20 몇 %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은 지금 그러면 윗꼬리, 그러니까 위쪽이 어디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5,800까지 가는 거는 금리가 4%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S&P 500이? 저희의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저희 6,800 연말까지 갔다. 얼마? 6,800을 갔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라 5,800. 6,80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5,800까지 가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까지 갈 거를 이 알고리즘이 그냥 잡아 당겨버렸다. 25% 올랐다. 그럼 이건 거품이죠. 항상 밴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2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 다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도 안 왔어요. 음. 정말 거품이 될 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까지 갑니다. 예. 여기서 다 망가져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알고리즘에 의한 트레이드,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저희도 계속 뭐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그 거품은 아니다. 이번님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거품적으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거품적으로 안 보여진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계속 상승을 보여줬던 AI 관련주들, 지금 AI 열풍에 편승하는 종목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희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포함한 ETF를 들여다보고 네. 또 뭐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지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장 속도를 높여도 보고 낮춰도 보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구해봐요. 근데 저희가 나오는 값은 이렇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50%가 넘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50% 더 올라가야지 그게 피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50%가 더 높아요. 저희가 계산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전기차 부품, AI 관련주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 안 나와. 왜냐하면 아직 뭐 딱 예를 들면 테슬라 아직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AI 관련된 자율주행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지만 아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벌써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숫자가 좋게 나오는 게 매그니피센트 7과 빅테크 이외의 나스닥 100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들, 업종들을 들여다보죠. 그게 전기차 부품이고 바이오 헬스케어고 신재생 에너지고 또 금리가 내려져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 건설 주택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런 데는 업종으로 투자는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밸류에이션을 구해보고 나서 개별 종목이 마음에 들면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융주 그리고 뭐 주택건설 그리고 뭐 인프라 뭐 이 고유 에너지 이런 쪽에 투자를 왕창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거들떠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숫자로 봤었을 때 저쪽이 얼마나 성장할 건가 잘 안 나와요. 보여주고 나서 가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2년이었나요? 2021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유가 관련주들이 막 튈 때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가 유가가 많이 올라서 네. 엄청나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다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에 제가 리츠를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미국 리츠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예. 일드가 뭐 별로 안 나오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은 이거 주가가 한 20%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ETF들이. 원자재 관련주들을 들여다보면 20%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정책 관련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다 하더라도 업종 전체를 투자할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이어질 때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몇백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전히 AI,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여기에 초점을 전체적으로 계속 맞추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